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입니다. 기대했던 협치 대신 시작부터 대치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인 개원식조차 못하는 국회지만 세비는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일부터 꼬박꼬박 계산되고 있습니다. 월 1,300만 원 정도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받고 실질 연봉은 뭐 후원금이다 뭐다 합치면 최대 5억 원 정도랍니다. 대박 사건. 협치, 대치보다요. 염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도요. 믿기 어려운 일이 선착장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이게 그제 오후 5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SUV 한 대가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지나가던 선박이 차량이 가라앉고 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사이에 근처에 있던 주민이 40대 남성 한 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곳인가요, 선착장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이 가라앉고 있었고 깨진 유리를 걷으니까 남성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운전석에서 뒤쪽으로 와서 겨우 구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나 차량 뒷좌석에는요, 이 40대 남성의 어머니인 70대 여성, 그리고 형인 50대 아들이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했고요. 차가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세상에. 출동했던 해경과 소방대원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또 구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어머나. 인근 병원으로 바로 옮겼지만 결국 두 사람은 숨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선착장에서 지금 저 구조하는 장면을 보면 전효연 평론가님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사건 초기 경찰에서는 이 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사진 비탈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40대 남성 살아남았잖아요. 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횡설수설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닷속으로 차량을 돌진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거 듣고도요 지금 아마 경찰도 이걸 조사하는 경찰도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경악스러운 사건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문이하고 이게 진짜 운전 미숙인지 뭐 물어보다가 어머님이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심해지고 보살피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형하고 같이 땅 이래서 그럴 바에 우리 그냥 어머니 모시고 그냥 뭐 차량 추락한 것처럼 해서. 지금요 충격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어머니, 치매, 형, 뭔가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운전대를 잡았던 40대 아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네. 어머니가 평상시에 치매 증세가 있으셨는데 네. 너무나 그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형과 함께 이와 같은 범행을 공모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치매 부모님 돌보는 일이 뭐 얼마나 힘든 일일지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다에 돌진을 했다는 것인데 이 40대, 50대 아들 두 사람 다 미혼이었고 무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공공근로 같은 것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사는 형편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 10달 배 아파서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준 어머니를 치매 증상이 심해진다고 이런 짓을 계획을 해요. 공모를 해요.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찰도 살인 정황을 전제한 이상 보험을 노린 범죄도 의심을 해보고 피의자를 여러모로 추궁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제 발생한 사건이라 수사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와 두 아들의 관계, 세 사람의 삶의 행적을 파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고 이 목돈이 필요했던 정황이나 여타 살인에 이르게 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고 치매, 노모의 증세가 심해지고 간병하기 힘들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이런 못된 인간들, 악마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중벌로 다스려야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이 피의자를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존속 살해는 어머니에 관한 범죄이고 자살 방조는 형에 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참작 동기 살인이 아닙니다. 참작 동기 살인은 그동안 범죄 피해를 당해오던 피해자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유형이고 이 사건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치매 가족을 돌보다 어려움에 살인을 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살인 사건보다는 형량을 일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 범행인데다 형에 대한 자살 방조 혐의까지 더 씌워져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어느 정도로 참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도요,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해요. 그래서 사자성어도 있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본 그런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허허. 제목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담 아나운서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신고한 걸까요? 이 사건은 202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하. 3년 전의 일인데요. 네. 이 80대 남성인 시아버지가 베트남인 며느리에게 땅을 팔아서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라고 꾀어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현장에는요. 게다가 이 며느리의 아이들인 4살, 5살 손주들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런 가운데 그런 성폭행 시도라는 범행을 벌인 겁니다. 결국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오늘따라 뉴스파이터 왜 그래? 인간같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녀들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사람이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노인이 내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의 부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했고 더군다나 본인의 자녀들 앞에서 그런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화가 나서 가족 간의 연을 끊을 각오로 항의를 하고 부인 편에서 이것을 대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상식이죠. 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왜요? 시아버지의 이런 행동만도 엄청난 충격이고 정말 잊지 못할 상처인데 본인 편에서 본인을 보호해줘야 될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네. 내 아버지를 신고하면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것도 남편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은 참고 또 참아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살다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런 데다가 써야 돼요? 짐승만도 못한 것도 대물림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3년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작년 설 명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허. 이 남편이 피해자인 부인에게 음식을 잘 못한다고 이제 타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싸우다가 분에 못 견딘 남편이
다투면서 그러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뭐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지인의 집으로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네. 거기에서 시아버지로부터 입었던 피해 내용에 관해서 그 지인과 상의를 하게 되고 네. 이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 정말요 인간 밑바닥에 진짜 이 밑바닥 인간들의 몇몇을 이 민낯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짐승만 넘어가 어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이 집에서 음식 좀 못한다고 나가라. 그게 지금 아내한테 할 소리요? 근데 그나마 이담아나서 너무너무 다행인 건 지인의 도움으로 3년이 지나긴 했지만 뒤늦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이후에 이 시아버지는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그 이후에 이 시아버지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본 적 없다. 그리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 며느리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뚫린 게 입이라고 거기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의 모든 게 드러났으면 그제라도 경찰에 다 자백하고 며느리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진짜 발이 손에 되도록 싹싹 비려들 모자를 판에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아마 베트남 며느리는 자신의 진술만으로 시아버지 처벌이 가능할까 의문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며느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은 고소 시기가 너무 늦다는 부분도 쟁점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판부는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지 피고인인 시아버지가 성폭행 시도를 추단할 만한 상황을 스스로 진술한 대목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진짜 어떻게 진짜.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징역형이 나온 것은 그나마 진짜 이것도 진짜 분이 안 풀릴 판이지만 근데 징역 2년이 뭐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며느리 천륜을 저버리고 며느리를 성폭행 시도하려고 그리고 손주들 4살 5살 앞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징역 2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박선배 변호사님.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법정형 자체가 더 높습니다. 일반 성폭력 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미수에 그친 점,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일반 사건이었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혀줌으로써 징역 2년 선고에 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남편이란 작자는 혹시 뭐 처벌할 그런 뭐 혐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만약 남편이 단순히 이 신고를 만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강요를 하거나 신고에 나서려고 하는데 사실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때는 성폭력 처벌법상 관련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접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아버지의 형량에 남편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남편이 적절하게 행동했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히는 이상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보다도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온 가족이 사실상 며느리를 배척했다는 사정까지 이 재판의 형량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경악스러운 일을 당하고서도 세상에 이 며느리는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판부 앞에서 처벌보다는 시아버지의 사과를 원한답니다. 이런 천사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징역 2년 실형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요 출소하면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며느리한테
사죄하고 반성하고 살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시청자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어허, 제목 보세요. 뭔가 반가움이 있었는데 뒤에 단어 때문에 이담 아나운서 이거 무슨 일이지? 놀라움이 생겼어요 지금. 네, 박세리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골프 선수 출신이자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박세리 키즈를 배출한다는 목표로 골프 유망주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인재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 전국 초등학생 골프 대회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 박세리 퀴즈 많이 탄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박세리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허. 고소를 했던 시점은 지난해 9월인데요. 박세리 감독의 부친인 박 씨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어허.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지난달에 부친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허. 지금 박세리 이름 석자로는 반가웠는데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거에 지금 많은 분들 어머 무슨 일이야 하실 텐데 일단 이 점이 궁금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면 그럼 중간에 박세리 씨는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 변호인이 오늘 제작진에 전달해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고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박세리 씨가 고소한 게 아니라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한 사건인데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했다면 피해자가 이 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면 박세리 씨가 아니라 이 재단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보면 박세리 씨 즉 개인 사인이 아니라 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박세리 씨가 이 고소에 대해 찬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박세리 희망재단이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박세리 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알았는지는 모른다지만 중요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과거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체계적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여서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과 맞춰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의 그런 지보다는 그냥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존경받는 선배로 남았으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세리 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우리 기자와의 인터뷰, MB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 저런 취지로 세웠구나. 이제 알 수는 있겠는데 그것과 이번에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것과 혹시 연관성은 뭘까요? 예, 보통 우리가 뭐 후배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어허. 이번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국제 골프 학교를 둘러싼 문제점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통해서 국제 골프학교 를 설립하는 것을 좀 타진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재단 측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았고요. 이것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희망재단 측에서는 이 문서 우리가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도장도 우리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재단의 법인 도장을 누군가 가짜로, 그러니까 임의로 제작해서 사용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문서 위조 혐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재단 측에 변호인이 전달해 준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기관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보통 있게 되는데
재단 측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문서 맞습니까? 라고 해서 재단 측에서 깜짝 놀라서 봤죠. 그랬더니 이거 우리 문서 아니에요. 우리 도장 아니에요. 이거 위조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단 측에서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박세리 씨의 이름 석자만 도용한 게 아니라 이른바 인감도장까지 지금 도용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인가가 진행됐다고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의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비영리 재단이라고 해요. 비영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정관상 내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내용은 뭔가 학교 성립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박세리 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입장문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박세리는 전국 어느 곳에도 국제 골프 스쿨 및 국제학교 유치 설립에 계획이 없고 따라서 이에 허위 과장 광고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는 이제 뭐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진행 상황 보면 알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박세리 씨 아버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박세리 씨 아버지랑 박세리 씨는 부녀 관계잖아요.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딸한테 미리 얘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해요. 아버지가 왜 박세리 씨와 상의 없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묻는 질문에 박세리 측 변호인은 저희도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이 박세리 씨의 이름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전반적인 경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무단히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딸인 박세리와 대화를 나눴지만 그 대화 과정에서 동의로 오인할 만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닌지 아마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 사건에서는 딸 박세리의 동의가 아니라 재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그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렇지 않고 무단히 문서 위조를 감행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는지 처분 문서를 위조했는지 양형 부분과도 맞물려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만 어쨌든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만으로도 박세리 씨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과거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 얘기했던 그런 것도 지금 회자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늘 본인의 성공을 얘기할 때 아버지를 자주 언급하거든요. 지난 2014년에 한 말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지켜봤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쉽게 지도해줬다. 말 그대로 이제 골프의 스승 역할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모든 돈을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께 해드린 건 절대 아깝지 않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막 묻어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사실 팬들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 박세리 아버지의 별명이 원조 골프 데디라고 할 정도로 딸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헌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영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예전에 그 맨발 투혼 기억나시죠? 양말 벗고 맞아요, 하는 경기 모습도 나왔는데 국민들한테 많은 위안을 줬어요 그때. 예,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뒀고 사실 뭐 상금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승 상금만 1,25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각종 광고를 통해서 모델료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돈도 돈이고 성공도 성공이겠습니다만은
딸과 아버지가 어쩌다가 좀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박세리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속상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뭐가 드러난 건 없어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이 사안은 차분하게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같은 당에 있을 때 티격태격했던 이 사람들 지금도 서로 당은 다른 애들 또 티격태격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과거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않았습니까? 대표가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걸 들어보세요. 비공개 회의할 예.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이끌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이끌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저렇게 등짝인지 어깨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찰싹까지 저 장면이 당시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많은 분들이 저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 당시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김영일 평론가. 그때 당 분위기 저 두 사람들이 싸늘했어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당직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정확히는 네. 네, 제가 그 나국대에 지원을 하면서 네. 당시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된 직후였고 아하. 당시에는 심사위원으로 배현진 의원이 와줄 정도로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서 대선 이후 저희는 그 1기 당직자들이 모두 그만둔 상태였고 이후에 2기 대변인단이 들어온 상태였고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의 입지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다가 최고위 내부에서도 저와 같은 갈등 양상이 공공연히 대중에게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당시에 저는 직접 목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하. 저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었죠. 그랬죠. 네. 그런데 보세요. 뭔가 티격태격 하려면 저런 상황처럼 같은 당에 있어야지 마주치니까 티격태격 뭐 악수도 거부하고 등짝 스매싱인지 어깨짝인지 몰라 이렇게 때릴 수 있지만 근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22대 국회에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제 초선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티격태격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당에 있으니까 말리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또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에 예산 사용을 놓고 지적을 했고 그 안에 기내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두고 무식한 돌격이다 아이고. 라고 공격을 하고요. 또 그에 아이고. 대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면서 또 맞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선 공격은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야, 이거 단어가 일단 세요. 무식한 돌격.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국회 절대 다수가 야권인 상황에서 배모 의원과 박모 의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배현진 의원이고 알겠네요. 예, 누가 박수영 봐도 의원인 알겠어요. 건 네. 누구든지 알겠죠. 네. 김정숙 여사에게 일 정도의 피해를 주려고 들어갔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수의 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일 정도의 피해를 주려고 들어갔지만 지금 정권에 100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무식한 돌격을 왜 하는 거냐라고 무식한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아, 오히려 쉽게 말하면 자책골 넣을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막 이렇게 급발진하느냐, 막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무식한 돌격이라고 말하는 건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진영은 다 뛰어넘고 김정수 여사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갔어요. 네. 식탐이 많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준의 주장으로 도대체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까가지고 문제되려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비용보다 특별하게 김정숙 여사의 전용 비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거 까는 순간 아마 보수 진영이 대탈주국이 시작될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김정숙 여사 많이 드실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지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얘기는 뭐예요? 박성배 변호사 해석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 워딩만 보자면 순방 비용이 너무 많다. 이게 공격거리가 되는가라는 푸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화 순방 프레임이 국민들 이목을 끌 수는 있을지언정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윤 대통령 순방비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워딩만 놓고 보면 이준석 의원의 공격 대상은 김정숙 여사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뭐 반론이나 혹시 이의 제기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이게 만약 공개를 해보면 기내식 비용 같은 걸 순방 비용 공개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가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 뭐 근데 계속 공격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이준석 의원이 여당을 향한 공격을 한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흘째인가요? 네. 지금 또 야당 의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뭔가 모두가기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대통령의 정상적인 정상 외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방송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먹을까를 상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점을 조금 더 깊숙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당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는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 자꾸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궁극에는 불리한 국면, 아까 뭐 여당 의원들의 대탈주국 이런 표현도 나왔었어요. 오히려 불리하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지나간 정부의 어떤 책임보다 훨씬 큰 국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일단 항상 더 큰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김정숙 여사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각종 자료를 받아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던가 인도 측에서 온 초청장 같은 것을 보면서 조목조목 반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공개했으니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것도 공개를 요구할 테니 해라 이렇게 됐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가서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과 약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그 술은 사비로 드셨느냐 아니면 예산으로 드셨느냐 그거 다 공개해라.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목조목 묻겠다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뭐 어떻게 나오다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걸 건드렸다. 이런 취지로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의 이런 지적에 이런 공세에 배현진 의원은 음매 기죽어 하고 그냥 사그라들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제 올해 등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말에 국정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충분히 연말에 국정감사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운영이나 국회 운영이나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이 정상의 외교에 관한 그 이제 대통령실 프로토콜. 그 당시 청와대 예산과 영부인은 엄연히 말하자면 민간인입니다. 세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국민이 허용해 준 사람이 아닌 그것도 그 부처가 아닌 사람이 썼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히 정상 및 그 총리 외교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연말이든 언제든 본인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행간의 의미가 김현주 평론가님, 이준석 의원님 초선이라 뭘 잘 몰라서 그래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예전에 그 드라마 대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뭘까요? 그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아하. 이게 떠오릅니다. 네. 나는 재선 의원이고 너는 초선 의원이야. 라고 마치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이 정치권에 몸담은 지는 십수년이 넘었죠. 그렇죠. 네. 상당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직위를 그동안은 쭉 수행을 해왔지만 지금 의원으로서는 첫 발을 내디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자로서의 경험을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서 와, 의원은 처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어떤 게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 볼썽싸나운 감정 대립까지는 조금 배제한 채 순수한 사실 위주로 뭔가 좀 논리 전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도 드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제목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와요. 27쪽 보물선 이거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대박 사건 이담 아나운서.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머. 300년 전쯤에요. 콜롬비아 앞바다에 한 보물선이 침몰을 했는데 어머나. 이 안에 금은보화랑 도자기들이 막 같이 있었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이 보물선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7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누구 것인가를 갖고 굉장히 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단 1차 탐사를 해봤더니 보존이 너무 잘 돼 있더라는 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거 내 거다 하는 게 무려 4개국에서 4개국이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허. 과연 보물선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영상으로 어머 한번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푸른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선의 어머나! 모습입니다. 어머머. 네, 마치 영화 같죠? 보물선 주변에는 이 배에서 쏟아져 나온 도자기, 금은보화가 흙에 뒤엉켜 있는데요. 이 보물선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침몰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산호세 호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어머나 아니 김현재 평론가님 저는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면 참 잘 꾸며놨는데 어머 이거 진짜 이거 실화임?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이거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정말 실화 많네요. 어머나. 보니까 너무 무슨 CG인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화려하고 금은 보화가 그야말로 와.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한 것이 네. 지금 이 보물선이 있다고 하는 곳은 네. 콜롬비아 카리브해 수심 600m 지점입니다. 깊이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네. 이 보물이 약탈된 장소는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300년 전 네. 볼리비아에서 약탈이 됐다는 것이고요. 어머나. 또 이것이 실려 있는 배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 산호세호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벌써 3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가 본격적인 탐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 로봇을 활용해서 카메라로 탐지를 해보니까 네. 지금 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와. 너무나 상태가 완벽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이거 어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한데요. 야 진짜 저 장면이 진짜 영화같이 눈이 휘둥그레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핏 보기에도 이제 보존이 잘 돼 있잖아요. 그 형태, 보석 형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치, 진짜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 실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antes para la estructuración de proyectos de museos vivos con las comunidades que incorporen todo el desarrollo. 지금 저 사람들도 지금 아마 흥분에 들떴을 가능성이 큰데 앞서 보세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보물선을 두고 보세요. 무려 4개 나라 소유권이라 했는데 아까 쭉 3개의 나라까지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 있었어요? 이 배 안에는 금, 은, 에메랄드, 중국 도자기까지 총 1,100만 점, 우리 돈 약 27조 원에 달하는 보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물선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침몰 위치를 처음 발견했다는 미국의 민간 인양업체, 배 소유주인 스페인, 보물을 빼앗긴 볼리비아, 보물선 발견 장소인 콜롬비아까지 각자 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뜻 각자 지분 주장이 정당해 보이긴 하는데 미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은 진짜 숟가락을 얹은 느낌인데요, 진짜. 네. 참고로 우리나라 일상생활 중에 매장물이 발견됐을 때는 이 매장물을 공고한 이후에 1년 내에 원 소유자가 나타나면 원 소유자가 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발견 장소 소유자가 2분의 1씩 반분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상생활 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국제법이 없습니다.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전부 4개 나라가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거 다 나도 이거 지분이 있어.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말을 들으면 콜롬비아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볼리비아 말을 들으면 볼리비아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 que estas comunidades también esperan es que cualquier rendimiento económico que pueda producirse de la explotación cultural del yacimiento, pues una parte sea destinada al bienestar de estas comunidades. 이건요, 전효연 평론가님, 솔로몬 왕 갖고 안 돼요. 솔로몬 왕의 할아버지 정도는 와야지 이거 뭔가 딱 부러진 해답을 내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저 4개국 나라도 나라이지만 만약 보물선이 인양된다면요.
이 소식을 다룬 우리 뉴스파이퍼에도 0.00001%라도 좀 지분 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각축천이 심각하냐? 카리브해에 굉장히 많은 보물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보물선이 가장 많은 보물이 알려져 있다. 뭐 27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인양이 되면 단순히 27조 원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1,100만 점이라는 유물이 나와서 만약 박물관을 짓는다. 이건 뭐 이 나라 대대손손이 먹고 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어떤 유럽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각종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소유권 분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인양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저렇게 큰 범선을 이렇게 인양한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보물선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양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이거야말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세기의 인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숨죽인 채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요. 아니 꽃 구경 갈 봄 날씨는 이제 이미 좀 지났잖아요. 또 가을은 아직 멀었고. 근데 보세요. 수상한 빨간 꽃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푸른 풀들만 있는 한 둘레길에서요. 홀로 서 있는 빨간 꽃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좀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왜 수상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청량한 5월입니다. 하늘 위를 날며 시범 순찰 중인 경찰 드론입니다. 경찰 드론이에요? 네, 이곳은 경남 의령의 어느 둘레길인데요. 푸른 풀숲을 쑥 쭉 둘러보던 중에 드론의 눈에 띈 저 빨간 지점 보이시죠? 네네. 수상히 여긴 경찰이 드론을 더욱 가까이 띄워봅니다.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빨간 무리의 정체, 바로 꽃입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네. 꽃의 정체를 확인한 후 이를 재배한 6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 보면 김현준 평론가의 경찰분들도 꽃이 이뻐가지고 짤깍짤깍 찍고 어머 셀카 막 이렇게 찍고 계시는데 뭘 좀 꽃이 너무 예쁜 줄로 검거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걸로 검거가 되겠습니까? 이 불법으로 몰래 재배 중이던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이 영상 속 시점이 지난달 23일인데요. 네. 경남 의령군 70면의 한 도로 옆에 이렇게 둘레길이 있는데 경찰에서 안전 드론 순찰대라고 해서 일일이 사람이 순찰을 나가는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순찰을 하는 그 첫 비행 때 저렇게 빨간 꽃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상쩍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을 하다가 직접 현장에 출동을 해본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빨간 꽃이 양귀비예요? 그렇습니다. 30주를 발견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압수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과학기술이 진짜 발전한 거예요. 드론을 통해서도요 직접 안 가고도 범죄 현장을 적발하는 거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순찰대가 둘레길 등 치안사각지대 순찰을 하다가 양귀비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양귀비일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특히 5월달 6월달 이거는 양귀비 꽃이 지금 많이 피고 만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꽃 같은 게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발화됐다 요리 부인하다가 나무 단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 그 단 같은 거를 만들어 놨고 주변 풀 이런 거에 비해서 발육 상태가 아주 우수했습니다. 발육 상태라든지 심겨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볼 때 그거는 재배한 것으로 그리 추정되었습니다. 대박 사건. 역시 사람은요 이름처럼 돼요. 우리 강성우 팀장님 목소리 성우처럼 멋지죠. 사건 개요를 설명하시는데 정말 멋진 목소리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한눈에 저걸 의심하고 용의자까지 딱 검거하는 거 정말 우리 경찰분들의 촉이 대단합니다, 진짜. 예, 강성호 팀장님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시력도 대단히 좋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사실 드론으로 그냥 찍고서 꽃 예쁘다라고 지나쳤을 수 있는데 네. 경찰분들이
이거 마약용 양귀비 같은데? 라고 의심한 게 대단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용의자가 주변에 사는 60대 농민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농민이 아이 무슨 말이에요 저거 어디 꽃씨가 떨어서 자절로 자란 걸 왜 나한테 그럽니까? 라고 항변을 했겠죠. 네. 근데 이 경찰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귀비 주변에 나무 받침대가 되어 있고 그 나무 받침대가 되어 있는 건 누구나 잘 돌봤다는 얘기 있잖아요. 또 풀자하고 비교했더니 양귀비 발효 상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아하. 말 그대로 이제 누가 재배를 했다라고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딱 잡아낸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용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요? 되는데 마약용 양귀비는요. 꽃 안쪽에 검은 반점이 크고 뭐 뚜렷하고 열매가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고 관상용 양귀비는 열매가 갸름하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분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잡아보셔야 되는데 시민분들 저런 거 이렇게 호기심으로 절대 집에 가져다가 맞아요, 심지 진짜. 말라고 네. 대부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물론 저는 이런 표현, 진화라는 단어를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지만 범죄가 진화할수록 경찰의 어떤 검거 수법 이런 거 수사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설비가 경찰에 대거 도입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와 같은 첨단 설비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개인정보의 지나친 수집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기술 일반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만 네. 나름대로는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람이 순찰하면서 발견할 수 없는 마약류 양귀비를 드론이 발견해낸 그것도 첫 비행 때 발견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건 뭐 양귀비를 가져간 사람 혹시 뭐 판매 안 했다면 처벌 가볍고 뭐 그런 건가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찰은 현재 압수한 양귀비 30주의 그 마약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해둔 상태이고 이 6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관상용 양귀비가 아니라 마약류 양귀비는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재배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제발 마약은요 사회를 좀먹는 거예요. 진짜 마약 같은 거 제발 생각도 하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말고 제발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값 진짜 달게 받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농장에서요 요가 교실이 열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포동포동 귀여운 친구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사람들이 팔을 쭉쭉 뻗으면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로 방금 뛰어간 거 보이시죠? 토실토실한 뱃살을 뽐내는 돼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네네. 돌아다니면서요.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요. 사람들 신발 냄새도 맡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취한다 돼지들 맞지 마. 취한다 그거 맞지 마.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야, 박성배 변호사님 반려견, 반려묘에 이어서 이제는 반려돈 시대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돼지들은 회방꾼이 아니라 요가 도우미들인데 이 요가하는 사람과 돼지가 서로 접촉해서 교감을 나누면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한층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쁘게 움직이는 동작이 많이 없어서 돼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가능하고 마사지처럼 돼지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동작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야, 근데 저게 보여 박성배 변호사 주변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돼지야, 어머 저리 가 저리 가. 그게 아니라 아주 정겹게 같이 그냥 요가를 같이 하네요, 진짜. 돼지는 돼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자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요가 교실이 멀리 떨어진 도심에서도 신청자가 몰려들 정도로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 한술 더 떠서 이곳에서 인연을 맺고 이 돼지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수강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돼지야 너도 요가해봐 운동 되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진귀한 장면도 봤어요.